실직하면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며 지중해 해변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이건 상상이 아니라 프랑스의 현실이었습니다. 6개월만 일하면 18개월치 급여가 통장에 꽂히는 구조.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그 청구서는 60조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5년 사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60조 원에 육박했고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반복 수급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먼저 터진 것뿐 구조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낙원처럼 설계된 복지가 어떻게 스스로를 허물어가는지, 그리고 그 균열이 우리 앞에도 예고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잃은 다음 날, 한국이라면 대부분 고용센터부터 찾아갑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 계획 세우고, 이전 월급의 60% 수준에서 최대 몇 달치를 받는 구조죠. 상한선은 월 200만 원 남짓이고요. 그런데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실직 다음 날 일부 수급자들은 남부 지중해로 짐을 쌌는데 급여는 이전 월급의 최대 75%까지 보장됐고 한국 상한선의 6배가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것도 길게는 2년 넘게요. 이 제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1958년 전후 재건 시기에 노동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시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실업률도 낮았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문제는 경제 환경이 바뀐 뒤에도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핵심 오점은 24개월 중 6개월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2년 가운데 딱 6개월만 일하면 나머지 1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한국식으로 풀면 1년에 석 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급여를 받는 셈이죠. 이 구조 덕분에 단기 계약직을 반복하며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일부 업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생존 방식으로 굳어졌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가 늘면서 실업급여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달콤하게 설계된 구조가 재취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서 나온 표현이죠. 제도의 출발점은 달랐지만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적자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 쌓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크기가 되는 거죠. 프랑스 실업보럼의 누적 적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실업급여에 쏟아부은 돈은 연간 60조 원 규모에 달했는데 이건 단순히 숫자가 큰 게 아니라 GDP 대비 비중으로 따져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실업보험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수급자가 늘고 지급기간이 길어질수록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부족분은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오죠. 한국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60조 원에 육박했는데 특히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빠르게 줄면서 기금 고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가 수십 년에 걸쳐 맞닥뜨린 문제를 한국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든 건 2023년이었습니다.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고소득 수급자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개편안을 밀어붙였는데 나라가 망하면 복지도 없다는 논리였죠. 반발은 거셌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설계된 제도가 재정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순간 결국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걸 프랑스는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제도가 너무 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프랑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6개월 일하고 18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안정적인 정규직을 찾을 이유가 줄어들죠. 특히 공연, 방송, 미디어 업계에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이 하나의 생존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일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급여를 끌어다 쓰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손해를 볼 걱정이 없어지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다는 뜻이죠. 실직해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재취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됐는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급여 수준이 오를수록 구직 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업급여가 버티는 힘이 되는 건 좋지만 움직일 이유를 없애버리는 순간 제도는 안전망이 아니라 멈춤 장치가 됩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 만에 깨달은 이 사실을 한국은 지금 훨씬 빠른 속도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명확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한 권리로 여겨온 것을 건드리는 순간 그건 개혁이 아니라 박탈로 느껴지거든요. 프랑스 정부가 2019년 처음 실업보험 개편안을 내놨을 때 벌어진 일이 딱 그랬습니다.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고소득 수급자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이었는데 발표 다음 날부터 파리 거리에는 시위대가 나섰고 주요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복지도 없다는 거였죠. 실제로 당시 프랑스 국가부채는 GDP를 훌쩍 넘어선 상태였고 실업보험 적자만으로도 연간 수조 원씩 재정을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우리만 양보해야 하느냐는 분노였고 이 감정은 단순한 복지 논쟁을 넘어 계층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거리로 나온 시민들 사이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죠. 한국도 이 장면과 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이나 수급요건 강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반발이 거세지는 건 프랑스와 구조적으로 같은 반응입니다. 혜택을 줄이는 건 언제나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 어려움이 클수록 개혁은 더 오래 미뤄지고 미뤄질수록 나중에 감당해야 할 충격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프랑스가 거리의 시위로 배운 교훈을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지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다른 좋은 제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수록 프랑스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댄 곳은 다른 복지 예산이었거든요. 의료 서비스 지원이 줄었고 저소득층 주거보조금이 깎였으며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예산도 뒤로 밀렸습니다. 실직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취약한 계층의 안전망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역설이 벌어진 거죠. 더 아이러니한 건 수혜자 구조입니다. 프랑스 실업급여는 이전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소득 직군일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정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단기 근로자들은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해 혜택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두텁게 보호받는 구조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겁니다. 한국도 이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초단기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정규직 반복수급자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게 닿는 이 구조, 프랑스의 실패에서 미리 읽어낼 수 있는 경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다른 선택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 독일도 높은 실업률과 복지 재정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프랑스와 달리 비교적 일찍 칼을 빼들었습니다. 2003년 슈레더 정부가 밀어붙인 하르츠 개혁이 그 시작이었죠. 수급 기간을 대폭 줄이고 구직 활동 요건을 강화하고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안에서도 반발은 거셌습니다. 거리 시위가 이어졌고 슈레더 총리는 결국 다음 선거에서 패배했죠. 그러나 개혁의 효과는 1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중반 독일의 실업률은 유럽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재정 건전성도 크게 개선됐거든요. 고통스러운 선택을 일찍 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는 그 선택을 20년 늦게 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제도의 설계보다 개혁의 타이밍에 있었고 그 타이밍의 차이가 재정 건전성과 고용 구조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독일처럼 일찍 움직일 것인지, 프랑스처럼 임계점이 올 때까지 미룰 것인지, 그 선택의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결국 움직였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새 개편안에서 시니어 수급 연령 기준을 높이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는데 수십 년간 손대지 못했던 제도를 마침내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제도를 조금씩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급기간 단축, 둘째는 고소득 수급자 급여 상한 조정, 셋째는 구직 활동 요건 강화입니다. 혜택을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제도의 조건을 현실에 맞게 다듬는 방향이죠. 독일이 20년 전에 걸었던 길을 프랑스가 이제야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직 활동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의 논의도 진행 중이거든요.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느 방향이든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혜택을 줄이면 반발이 오고, 보험료를 올리면 부담이 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기금 고갈이 옵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에 걸쳐 배운 교훈을 한국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이야기에서 건질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복지는 설계보다 지속 가능성이 먼저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라도 재정이 버텨주지 못하면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간 외면했던 청구서는 결국 시민 전체가 나눠내는 방식으로 끝났거든요. 한국에도 이 경고는 유효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줄고 있고 반복 수급 논란은 커지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혜택은 늘었지만 그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닿고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고요.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기금이 흔들리고 기금이 흔들리면 정작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복지는 얼마나 후회해야 하고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프랑스는 이 질문을 너무 오래 미뤘고 독일은 고통스럽더라도 일찍 답을 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택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시간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